살아있는 머리카락이 바닥에 뭉텅뭉텅 떨어져 내려앉을 때, 아이들이 환호 속에서, 딸의 어설픈 미소 속에서, 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말할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고통이 승화되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삶이 한 자락이 펼쳐지고 있는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내 마음에 모락모락 빛으로 피어났다. 딸은 분명 이겨낼 거라는 확신이 그 빛 속에서 반짝이고 비쳤다. 희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윤금숙 작가의 작품 오늘도 딸을 볼 수 있다 준비했습니다. 길고 윤기가 흐르는 머리카락이 무참하게 잘려나가고 있었다. 수치마나 탐스러운 딸의 긴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성껏 깎은 머리카락이었다. 스트레이트 긴 머리카락은 주위 외국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었다. 그들의 머릿결은 날씨가 조금만 축축해도 아니 어쩌다 비가 오면 머리카락이 사정없이 꼬불거려 진저리들을 쳤다. 스트레이트 펌을 하느라 거금을 아끼지 않는 형편이었다. 바리깡 소리가 마치 벌떼들이 꽃밭 사이로 날며내는 어지러운 소음 같았다. 하지만 내 귀에는 불도저로 땅을 파헤치는 소리처럼 잔인하게 고막을 뚫고 머릿속까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몇 발짝 떨어져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가슴에 심한 파도가 치고 있었다. 멀리서 퉁퉁퉁 잦은 모래 장단에 북지른 소리도 들렸다. 새 아이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마치 축제라도 온 것처럼 아우성을 쳤다. 툭, 투두둑, 툭툭. 동백꽃 봉오리가 떨어지듯 머리카락이 뜰에 버틴 대리석 바다 위로 툭, 투두둑 떨어졌다. 떨어진 머리카락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꿈틀대는 것 같았다. 몸에서 금방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다전의 낙지처럼 살아서 꿈틀거렸다. 사위는 집중을 하며 바리깡을 자유자재로 돌렸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청을 되도록 다 들어주었다. 헤이, 무슨 스타일로 먼저 컷을 할까? 모히칸 스타일, 모흐크. 4살짜리 순자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깡총깡총 뛰며 환호성을 질러댔다. 알았어, 문제없어. 여보, 괜찮아? 사위는 딸의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딸도 신나는 아이들을 보며 밝고 환하게, 아니 어설프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다. 엄마니까. 딸은 거울을 외면한 채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나의 눈물은 마음속 깊이 깊이 흐르도록 꾹꾹 눌렀다. 오케이. 사위는 능숙한 솜씨로 바리깡을 돌려 모이칸 스타일로 머리카락을 밀기 시작했다. 삭발당하고 있는 딸의 모습은 점점 딴 얼굴로 변해가고 있었다. 딸은 거울을 아예 보지 않고 있었다. 문득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못 쓴다는 삼손이 생각났다.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고 혼자 힘으로 1000명이나 되는 적을 죽이지만 데릴라의 꼬임에 넘어가 힘의 비밀을 말함으로 머리카락을 잘리고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과연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걸까? 아이들 셋은 박수를 치며 신나했고 삭발하는 모습을 그레와 둘째는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너무 어려 엄마의 상태를 알 수 없는 막내만 깔깔대고 웃었다. 마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엄마, 머리가 모크가 됐어. 내일 그렇게 하고 학교에 가면 애들이 신나서 손뼉을 칠 거야. 우리 엄마는 인기 짱이야. 오케이. 다음엔 무슨 스타일로 할까? 막내는 그대로더라고 짜증을 냈고 큰애들은 말도 안 된다며 왈가왈부 실랑이가 한창이었다. 사위도 아이들의 환호에 잠시 신이 나서 스타일을 내는데 열중했다. 아이들은 이쪽만 밀어봐라, 한쪽은 길게 봐라. 자기들 나름대로 의견이 분분했다. 아, 나는 그저 기가 막혔다. 긴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집어 모았다. 마치 줄이 끊어져 흩어진 진주 목걸이를 줍듯. 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설프게 웃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울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 그래도 아이들의 흥분에 동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에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져 잘려나간 딸의 머리카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다 들어가는 내 작은 간도 머리카락 뭉텅이와 함께 덜커덩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살아있는 머리카락이 바닥에 뭉텅뭉텅 떨어져 내려앉을 때 아이들이 환호 속에서 딸의 어설픈 미소 속에서 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말할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고통이 승화되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삶이 한 자락이 펼쳐지고 있는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내 마음에 모락모락 빛으로 피어났다. 딸은 분명 이겨낼 거라는 확신이 그 빛 속에서 반짝이고 비쳤다. 희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신이 내 옆에 계시다는 믿음이 그 순간 전율로 다가왔다. 아, 아름다운 풍경.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지구의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광경이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처음에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났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의 암을 유전으로 전해주면 어떡하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제일 속상했어. 하지만 어떡하겠어. 딸은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식들에게 유전이 되면 어쩌라는 고민을 더 하고 있었다. 나는 내 딸만 생각을 했지. 손주들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가족 중에 암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엄마, 암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빠져서 우울하고 슬퍼하면 안 되잖아. 아이들에게 암에 걸렸어도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슬퍼만 하지 않고 이런 고통도 행복하게 견뎌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하는 거야, 엄마. 걱정 마. 나 괜찮아. 엄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천국으로 지내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지내느냐는 내 선택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천국으로 지내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 온 가족들도 천국까지 지낼 수 있잖아. 딸은 경직돼 있는 내 얼굴 표정을 가장 힘들어하기에 나도 굳어있는 얼굴 표정을 피려고 모진 애를 쓰고 있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딸의 깊은 사르를 듣고 나니 나는 많이 부끄러웠다. 그래, 잘했어. 정말 잘 생각했어. 네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아. 사위는 아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이 엄마 머리에 로션을 발라주려면 지금부터 손을 3분 동안 깨끗이 씻고 와야 해. 10살, 8살, 4살짜리 아이들 셋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빨리 씻고 가려고 성화를 부렸다. 손들을 씻고 페이퍼 타올로 닦고는
아빠한테 검사를 받는다. 그 사이에 딸은 샤워를 하고 시원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 앉는다. 아직 한 번도 거울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만 안다. 엄마니까. 앉아있는 딸의 얼굴은 매우 낯설었다. 얼굴 전체가 밋밋하고 흐릿했다. 자세히 보니 눈썹도 속눈썹도 없었다. 항암 치료제가 그렇게 독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온몸의 털이란 털은 다 없애버리는 항암 치료제. 작은 상처에도 온 신경이 쓰이는 우리의 민감한 몸인데 털을 다 뽑아버릴 정도로 지독한 약. 암세포와 싸워야 하는 무서운 치료제가 더 무서웠다. 하지만 견뎌내야만 살 수 있다. 내 딸이. 아이들은 엄마의 삭발한 민머리에 로션을 발라 비벼대며 또 깔깔거렸다. 큰애는 좀 철이 들었는지 귀 옆에 로션을 바르며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기분이 어때? 괜찮아? 그럼 오히려 시원해. 아주 시원해. 머리 감기가 너무 쉽고 샴푸도 조금밖에 안 써도 되고 아주 편해. 그러겠지. 긴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없애버리는 일이 덜 절망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서움과 고통을 속으로 감추며 일상에 대해 담담하게, 아니 명랑하게 말했다. 딸의 머리카락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걸을 때마다 윤기 나는 긴 머리가 등 뒤에서 은빛파도로 잔잔하게 일렁이던 싱그럽던 20대의 모습. 젊음과 함께 기름진 풍성한 까만색 머리카락은 마치 벼들이 산들바람에 황금빛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같았었다. 그 모습이 아물아물 내 머리에서, 아니 지금 내 눈앞에서 아지랑이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아니 건강한 딸에게, 젊디 젊은 딸에게 지금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은 죽을 만큼 큰 고통을 이겨내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은 척하며 우리에게 신께서 펼쳐놓으신 푸른 초장 같은 평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알고 계시죠? 내 딸이지만 나는 감동했다. 터널 속에 갇혀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죽음, 근심, 슬픔, 아픔, 고통, 두려움, 처참함을 견디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는 그 마음을, 무서운 그 마음을 나는 받아들였다. 그 아픔을 견디며 아이들에게 암이란 무서운 병이 아니라 이겨내면 완치되는 거라는 용기를 보여주는 딸.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며 못 견디겠다고 바라기라도 했으면 내 가슴이 덜 미어지지 않았을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내면으로 끌어들이는 딸의 질긴 인내심과 견뎌냄이 가슴 아팠다. 투병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다. 혼자 이를 악물고 이겨내며 가족들 앞에서는 처연한 모습을 보이는 딸의 모습이 가끔은 무서웠다. 방문을 닫고 혼자 침대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나는 바라볼 수 없어 뒤돌아서곤 했다. 아픔을 나눌 수 없음에 원망하며 방문 앞에 주저앉았다.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밖에 몰랐다. 그 아픔을 승화시킬 줄을 몰랐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는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머리에 각인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심장은 난도질을 당하는 고통이었다.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가 끝난 그 다음에 어머니 날에 딸은 주위 친구들을 모아서 레블론 화장품 회사가 주최하는 걷기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주위의 친구들에게 기증을 받아 봉사단체에 보내면
유니폼이 나온다. 미국에서의 어머니 날은 5월 두 번째 일요일이었다. 매년 어머니날 전날 LA 콜로세움에서 5만 명이나 되는 참가자들이 암 환자들을 위한 캠페인이 열리고 있었다. 암을 이겨낸 투병 환자들의 간증을 듣고 찬사와 용기를 주는 식이 끝나고 나면 콜로세움 주위 3마일을 걷거나 뛰거나 한다. 가족들, 친지, 친구들이 앞뒤에 사연들을 적어붙이고 함께하는 모임이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비록 투병을 하고 있거나 이겨낸 환자들이거나 참가자 모두는 희망에 차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아름답고 눈물 나는 풍경에 나 혼자만의 감동은 아닐 것이다. 딸은 당당하게 종이판에 적었다. 나는 자궁암을 이겨내고 1년이 되었다.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 사위는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은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나는 딸이 그렇게 서서 앞뒤에 부지고 걷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옴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주최 측이 행사에 경의를 표했다. 걷는 내내 나는 그 등판에 붙인 사연들을 읽었다. 눈물을 삼키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드높은 하늘은 말없이 큰 가슴으로 모두를 품었다. 어느 여자는 유방암을 이겨낸 지가 30년이나 되었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아, 30년을 더 살 수가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위로가 되어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희망찬 걸음이었다. 참가자 모두에게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며 열심히 뒤를 따라 걸었다.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위에는 휠체어를 밀고 가는 사람, 전신마비인지 생전 처음 보는 길게 서 있는 휠체어를 밀고 가는 가족들. 가슴 아프지만 대단한 용기와 감격적인 장면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이민 여러 인종들이 하나가 되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한마음으로 캠페인을 하는 모습들이 지고지순의 아름다움으로 물결쳤다. 일상이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딸은 심각하게 나에게 말했다. 엄마, 꿈인데 생시인데 눈앞에 뭔가 시커먼 물체가 휙 지나가는 거야. 너무나 순간적이라 그 물체를 눈으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무서운 귀신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막 끼치는 거야. 눈을 비비고 있는 사이에 또다시 휙 하고 시커먼 물체가 스치더니 아이들 셋이 정답게 노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여. 아, 내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는 거야. 큰애는 똘똘하고 이성적인 아이라 동생들을 돌보며 살 것 같아서 걱정이 안 되고, 둘째가 내 마음에 많이 걸렸어. 어려서부터 정이 유난히 많고 항상 내 곁에서 맴돌고 있는 앤데, 학교 갔다 와서도 내가 잠시 눈에 안 보이면 구석에 가서 혼자 울고 앉아 있는 애거든. 아, 가슴이 아파. 막내는 남자애고 아직 4살도 채 안 되어서 엄마를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으니 걱정이 안 되는데, 둘째가 많이 걸려서 마음이 아파. 아, 어쩌나.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딸의 모습에서 나는 마치 귀신과 싸움이라도 하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로 대담하게 말했다. 네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힘내. 하지만 내가 만약 죽는다 해도 무서울 것 하나도 없어. 하늘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큰이모, 엄마가 좋아하는 넷째 이모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카락이 솟구치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너무도 태연스레 죽음을 말하는 딸이 섬뜩해지며 내 마음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말을 딸이 했기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앞이 캄캄해졌다.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을 줄이야. 우울증이 찾아온 건가? 자궁에서 폐로 전이가 됐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인데, 자궁 경부암 수술이 완벽하게 잘 되었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네요. 엑스레이 결과 오른쪽 폐의 작은 콩알 사이즈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청천벽력.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 사위의 얼굴은 백지장이 되고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고 앞이 뿌옇게 안개가 끼더니 사물이 흐릿해졌다. 현기증이 확 몰려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 귀퉁이를 잡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세상이 온통 깜깜했다. 하늘과 땅이 졸지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털퍼덕 바닥에 주저앉았다.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암투병을 이겨낸 지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전이라니요, 폐암이라니요. 누군가에게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다. 제가 뭘 잘못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딸에게 2번씩이나 벌을 주십니까? 딸을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자밖에는 없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그 벌을 주시면 감당하겠나이다. 딸이 방에서는 새벽까지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고 있었다. 딸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방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내 가슴으로 스며들어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딸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 3일을 견디지 못하는 눈치였다. 잊어버릴 뭔가에 집중함으로 잠시 지옥의 기다림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엑스레이나 조직검사 결과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3일 안에 전화가 왔다. 그 3일은 일각의 여삼주 같아 견디기 힘들었다. 집에서 2시간 걸리는 산타바바라를 지나 카펜테리아로 딸이 운전을 하고 달렸다. 평소 때 이 고속도로는 왼쪽으로 태평양 바다가 광활하게 펼쳐져 금방이라도 저 너머 한국으로 달려갈 것만 같았던 길이었다. 낭만에 젖어 달렸던 적이 까마득했다. 지금은 온통 파도가 내 마음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왠지 바다 색깔도 우중충 내 마음속 같았다. 아이들은 그 틈에도 아웅다웅 다투고 있었지만 딸과 사이는 아무 말도 없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곳은 작은 시골 마을의 전경이 펼쳐졌고 여기저기 통나무 집들이 있었다. 일단 그곳에 차를 주차한 다음부터는 걸어서 다녀야 하며 자전거를 타고 작은 마켓을 가야 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고 자기들이 가서 쇼핑을 하는 재미를 즐겼다. 나는 통나무집을 보자 내가 있을 곳, 내가 지금 필요한 공간, 신을 만나는 나만의 공간. 안도의 숨을 쉬고 나니 잔잔한 평안이 가슴에서 몽글몽글 피어났다. 산책길은 황량한 들판이었다. 딸과 사이가 손을 잡고 앞서가고 아이들이 울망졸망 뒤를 쫓아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 몰려왔다. 참고 있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해 앞이 흐렸다. 앞에 보이는 바다도 파란 하늘도 모두 먹구름 근심으로 뒤덮여 시커멓게 내 앞으로 다가왔다.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다시 하늘을 바다를 바라봤다. 솜사탕 같은 구름들이 여러 모양들을 하고 어디론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문득 구름 한 점에 눈이 갔다. 어쩌면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배려했는데
딸이 첫 번째 암 수술로 포기하고 대충 핑계를 대고는 가뵙지를 못했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동생이 전화를 받고 LA 공항으로 달려갔었다. 어머니는 이미 무의식 상태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며 숨을 쉬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당신의 기도대로 하늘나라로 가셨다. 아, 어쩌면 내 딸 대신 어머니가 서둘러 가시지 않았나.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만 위해서 사셨던 어머니. 구름은 나의 이 처절하게 아픈 가슴을 어쩌라고 모른 척 흘러만 가고 있는지. 그 사이로 나 딸이 비쳤다 숨었다. 내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세상은 내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고 나만 홀로 주체할 수 없는 아픔을 보듬고 구름을 바라보고도 눈물이 나고 포도넝쿨을 보고도 눈물이 났다. 손자가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조르자 옆에 있던 아빠가 번쩍 들어올려 목마를 태웠다. 두 손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잘도 걸어갔다. 둘째는 언제나 엄마 옆에 껌딱지같이 붙어서 걸었다. 마치 내 딸이 30살 때까지도 내 옆에 껌딱지였듯이. 내력이었던가 그 모습이 또 가슴 아팠다. 들판 사이 오솔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사랑이며 평화였다. 문득 모네 그림 한 폭이 떠올랐다. 세상은 온통 사랑인 것을. 빛이 없는 어둠의 통로를 겪어야만 삶도 믿음도 성장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그들을 뒤따라가면서 이 아름답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운 풍경이 어떤 곳에도 더 이상 침범당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한없이 소구름을 삼켰다. UCLA 종합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기 전에 검진차 새벽 5시에 딸과 사이가 집을 떠났다. 아침 8시쯤 돼 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엄마, 자궁에서 폐로 전이가 돼서 몸 전체에 암이 퍼졌을지도 모르니 검사를 다시 또 해야. 엄마, 의사가 불러. 전화가 또 끊어지자 내 몸에서 힘이 쏙 빠져나가 스르르 무너져 쓰러졌다. 어떡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처럼 아파왔고 머리가 텅 비어버린 것처럼 하얗게 돼버렸다. 손발이 조여들며 마비가 오는지 저려왔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지자 눈앞에 있던 남편이 천리말리 먼 곳에 있는 것처럼 까마득해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남편이 천둥 같은 소리를 쳤다. 당신이 이러면 어떻게 이러고 치냐고. 딸을 살리려면 정신 차려야지.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순간 섬광처럼 한 가닥 빛이 내 눈앞에 번쩍였다. 내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내는 신비로운 빛이었다. 신이 내게 보여주는 길이었다.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확신이 왔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일지라도 신의 은총을 베풀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강렬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 의사가 못 고치면 신이 고쳐주실 거야. 맞아, 나 먹어야 해. 먹고 힘내야 해. 평소 때 뜨거운 물에 밥을 말아 밑반찬에 먹던 습관대로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대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밥을 꿀떡꿀떡 넘겼다. 마치 밥 한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딸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라도 할 듯 초인간적인 힘으로 밥을 넘겼다. 수술날 새벽 4시 반, UCLA 병원을 향해 어둠을 뚫고 비장한 마음으로 운전을 했다. 깜깜한 중에도 나의 눈에서는 레이저 빛이 발산되는 것처럼 앞길이 훤히 보였다. 대기실에 도착하니 6시가 채 안 되었다.
7시가 되면 6시간 30분이나 걸린다는 수술실로 내려가야 했다. 6시 10분이 되니 저 멀리서 미소를 띠고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낯설었다. 웃는 실루엣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올수록 신이 보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반가움이 솟았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딸은 덥석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다급하게 매달렸다. 처음 보는 딸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이었다. 딸과 사이가 아래층 수술실로 내려간 후 대기실에는 나와 남편이 덩그렇게 서로 타인처럼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웬일일까? 극히 감정적이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딸은 앞으로 6시간 30분 동안 냉동실 같은 추운 곳에 발가벗겨진 채로 의료진들 손에 맡겨지겠지. 무념의 상태로 바닥에 뼈가 없는 동물처럼 납작 엎드렸다. 미세한 내 숨소리까지도 먼 곳에서 들리는 듯 싶었다. 마냥 엎드려 있었다. 아무 말도 생각도 떠오르지 않은 채 무념 무상이다. 3시간이 지나니 병원 측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지금 어떻게 수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간 브리핑을 따뜻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해줬다. 남편과 사이와 나는 그녀가 마치 생사를 좌우하는 의사처럼 경의를 표하고 위로가 되게 해주는 병원 측에 감사를 표했다. 6시간 30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은 천년 같았다. 남편과 사이도 모르는 사람처럼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가 아무 말이 없었고 다 타인처럼 무심했다. 감히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물 한 모금도 마실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러니 화장실에도 갈 일이 없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가 내가 앉아있는 곳은 나의 안식처인 기도실이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 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곳. 나는 몽롱한 상태로 어딘가 태초의 에덴 동산인 듯 싶은 곳으로 누가 인도하듯 빨려 들어갔다. 이 세상 것이 아닌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로 빠져들어 무중력의 상태가 되었다. 그때 바람이 슬쩍 내 어깨를 스쳤다. 눈을 들어 흔적을 찾았다. 어떤 남자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하염없이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깨가 파도를 쳤다. 아, 어쩌나. 그를 위해서 나도 어깨를 들썩이며 신께 기도를 드렸다. 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실 테니까. 아침 7시에 시작된 수술은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 끝났다. 환자가 회복실에 있다며 보호자만 따라오라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 그들을 따라가 보니 환자의 남편만 오란다. 빠른 걸음으로 가다 멈췄다. 잠시 머릿속에서 혼동이 왔다. 어찌 보호자가 사위라는 말인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엄마, 곧 내가 보호자가 돼야 옳은 것 아닌가. 아차, 남편이 보호자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섭섭함이 몰아왔다. 마치 내 딸을 모르는 타인한테 뺏긴 마음이었다. 멍하니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낯설기도 했고 야속한 마음과 부러운 마음이 엇갈렸다. 딸의 눈동자는 마취에 취해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는 모습이라 가슴이 또 아팠다.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었다. 딸은 흐릿한 눈을 스르르 감아버렸다.
온몸은 마취와 진통제에 잠겨 몽롱한 상태인데 그 독한 약도 아픔을 견뎌내지 못하는지 간신히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가 없었다. 커튼으로 갈라놓은 2인실 병실 구석에 사이만 오롯이 의자에 앉아 멍하게 환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진통을 이겨내는 딸의 모습을 외면한 채 나는 대기실 벽에 얼굴을 댔다. 주위가 어수선해서 고개를 드니 얼굴을 가린 여자들과 머리에 터보 모자를 쓴 사람들이 웅성웅성 복도에 모여 긴급한 상황이듯 표정들이 어둡다. 긴장된 공기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가 있는 듯 했다. 과일 속에 씨가 들어있는 듯 삶이 시작될 때 이미 죽음도 함께 잉태되었다. 릴케의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삶과 죽음은 동전양면 같은 것인데 우리는 삶만을 생각하고 죽음은 먼 곳에 있는 것. 생각하기도 벅차고 싫고 잊어버려야 살 수 있는 문제로만 여겼는데 누군가의 죽음이 가까이에 다가온 것 같았다. 말없이 내 옆자리에 여인이 앉았다. 이 상황에서 남의 죽음이 왜 내 관심사일까? 내가 지금 타인의 죽음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죽음이라는 존재를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일까? 아니면 가까이에서 알고 싶은 것일까? 누가 위급한가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도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터놓고 싶었던지 속삭이듯 말했다. 나의 조카인데 이 병원 의사이고 이제 겨우 30이 넘었는데 아휴 누구보다 똑똑하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열이나 입원을 했는데 검사 결과 무슨 바이러스라는데 지금 위독하다고 가족을 불렀어. 저쪽에서 가족이 손짓을 하니 벌떡 일어나 그곳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이 병원 젊은 의사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다. 어쩐지 의사라면 건강이 좀 더 철저해 병에 안 걸릴 것만 같은 선입견이 무너졌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죽음이라는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병원이라는 곳은 두 가지를 공유하고 있는 곳. 생사의 엇갈림. 병을 고쳐서 삶을 다시 찾든지 아니면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다. 종종 걸음을 쳤던 여인의 그룹들이 웅성거리더니 울음을 참는 소리가 애끓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딸의 입원실로 종종 걸음을 쳤다. 그 다음 날 의자에 몽롱하게 앉아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딸의 모습. 숨 사이사이에도 끊어질 듯 말 듯 불안하게 연결되는 생명. 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딸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딸은 엄마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으니 신을 찾을 수도 없었다. 나도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다. 내가 쉴 수 있는 숨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냥 한참을 그렇게 정지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엄마,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수술 안 했을 텐데. 진통제도 그 아픔을 덜어낼 수는 없었던지 오로지 견뎌내야만 하는 처참한 고통, 진통, 몽롱함, 정신이 나간 듯 무의식의 상태. 딸은 어두운 골짜기에서 병모와 단판을 내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도울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능력함이 절망이었다. 다음 날 걸어야만 빨리 태어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딸은 눈을 아슴풀에 뜨더니 휘청휘청 쓰러질 듯 걷는다. 왼손에 소변 주머니를 들고 오른손은 링거포를 붙잡고 복도를 휘적휘적 걷는 딸의 모습. 새 아이들을 위해 30대의 젊은 엄마는 죽음을 힘을 다해 복도를 걷고 있었다. 나는 새 아이들의 엄마다. 나는 살아야 한다. 걷는 모습에서 곤통과 진통을 초월한 어머니의 강함이 보였다. 힘이 붙이는지 걷다가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쉰다. 아이들 셋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딸은 다시 복도를 비틀거리면서 걷고 또 걷는다. 젊은 딸의 뒷모습은 갑자기 할머니 걸음이 된 듯 휘적대지만 정신만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음이 보였다. 그 뒷모습이 가슴 아팠다. 아, 전쟁이 따로 없었다. 암과의 전쟁. 미시즈 조이, 태어나면 당신은 마라톤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지나가던 의사들이 파이팅을 보내며 한마디씩 농담을 던졌다. 명랑한 한마디가 용기를 주고 힘이 되었다. 암병동이기에 방마다 죽음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짐승의 외마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간헐적으로 가슴에 파고든다.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정신이 나가고 몸만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섬뜩했다. 아, 마치 저승아를 엿보는 것 같았다. 흐르는 시간이 고마웠다. 수술한 지 한 달 반이 지나니 6번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수술 자국은 배와 양쪽 옆구리, 목에도 벌겋게 퍼져 전쟁의 파편 상흔처럼 남아 아픔이 내 가슴을 파고든다. 딸과 나는 항암 치료 병실로 들어갔다. 치료실은 어둡고 칙칙했고 죽음의 그림자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앉아있는 환자들은 하나같이 병색이 짙은 얼굴로 초가집 내려앉듯 의자 속에 파묻혀 있었다. 각자 다른 병명을 갖고 말 못한 의심의 눈동자들이 서로를 떠보는 것 같았다. 맨 끝 치료의자에 딸이 앉았고 나는 작은 보조의자에 앉았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파리하고 겁먹은 얼굴들을 보고 있자니 한 번씩 보듬어주고 싶은 짠한 마음이 들었다. 조금 있으니 간호사가 딸에게 정맥주사를 꽂으며 설명을 했다. 딸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히고 약을 넣었다. 딸은 잠시 말을 계속하다가 차츰차츰 약 기운이 도는지 혼몽한 가운데 말소리가 바람처럼 멀리 빠져나가 버렸다. 그리고는 까무룩 눈을 감아버렸다. 나는 딸의 병색 짙은 파리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이 또 아팠다. 지금 딸의 영혼은 어디서 헤매고 있을까? 딸은 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아이들 셋을 차에 태우고 학교로 향했다. 머리에는 흑인들이나 헤비메탈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쓰는 대바구니만한 곱슬곱슬한 가발을 썼다. 아이들은 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 하도 떠드니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운동장으로 다 나와서 박수를 치며 또 소리를 질렀다. 미시즈 조이, 파이팅! 선생님들은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딸에게 다가가 격려를 했다. 미스 조이,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은 딸 뒤를 둘러싸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마치 퍼레이드라도 하는 양 떠들썩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하고 올 건데? 기대되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이해가 안 돼 가슴이 아프고 슬펐다. 이들의 현실이 내게는 아직도 낯설었다.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희망과 격려를 주는 기쁜 뜻이 있을 것 같아 이해를 하려 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돌아온 딸은
가발을 벗어던지고 침대에 쓰러졌다. 항암 치료를 받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까. 조심스럽게 딸을 지켜봤다. 딸은 침대에서 수영을 하듯 허우적댄다. 마치 필버그는 건드리기만 해도 온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려서 자기 자신을 감추듯 딸도 온몸을 동그랗게 감아버렸다. 숨을 죽이고 딸의 모습을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던 나는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바닥에 박았다. 딸이 내 속에서 나왔지만 고통까지 함께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나를 수렁에서 허우적대게 했다. 오로지 내가 할 일은 시래문을 간절히 두드리는 길밖에. 그 다음 날 딸은 부석부석한 얼굴에 바구니만한 바글바글 곱슬머리 핑크색 가발을 쓰고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학교에 갔다.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은 여기저기에서 몰려와 손뼉을 걸치며 즐거워했다. 그야말로 인기 짱이었다. 학부형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다.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딸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 여자도 힘든 삶을 사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6번의 항암 치료가 아니 전쟁이 끝난 후 딸의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거리며 새순처럼 나고 있었다. 눈썹이 없으니 얼굴 전체가 밋밋했는데 희미하게 눈썹도 속눈썹도 나오고 있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멋쟁이 백인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딸한테 말을 걸었다. 혹시 아티스트 아니에요? 머리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서 꼭 묻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나는 2번째 암이 걸려 항암치료가 이제만 끝났어요. 잠시 딸의 눈이 반짝 빛났다. 타인들에게 보여주는 외모는 내면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래도 긍정적인 외모에 딸이 용기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미안해요. 눈에 띄게 멋있어서 보통 아티스트가 아니게 보였어요. 기도할게요. 아슬아슬 서커스 줄을 타듯 한 해 한 해가 지나갔다. 시간이 간다는 게 희망이었다. 정기검진이 다가오는 며칠 전부터 내 입에 밥이 들어가질 않았다. 사위와 딸이 의사실에 들어간 문에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는 나의 마음은 5만 가지 생각으로 뒤범벅이 돼 있었다. 또 초죽음이다. 이런 심장 뛰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지나고 난 후 어느 날 완치되었습니다. 2번째 암치료가 끝난 지 막 5년이 지난 때였다. 의사로부터 완전히 암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위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내를 끌어안고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았다. 아이들 셋은 엄마 아빠 뒤를 맴돌며 환호성을 질렀다. 엄마, 다 나았어? 정말? 와, 신난다. 우리 엄마 더 이상 아프지 않대요. 온 가족은 춤을 추며 기뻐하고 행복해했다. 몇 년 동안 가슴에 수덩이가 타서 제가 되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피폐함에서 실로 오랜만에 참 감사, 참 행복을 맛보았다. 딸은 가장 친한 친구한테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 친구는 단숨에 달려와서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감격했다. 친구는 아름다운 정원에 그동안 마음을 함께했던 친지와 친구들을 초대해서 축하 파티를 열어줬다. 긴 테이블에 탐스러운 꽃들이 여기저기 화병에 누워 있고 촛불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한껏 돋보이게 했다. 2명의 요리사가 흰 가운에 흰 모자를 쓰고 와인 디저트를 서브하고 마지막에 요리를 대접했다. 마치 영화에서나 봤던 풍경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날이 내게 오다니. 아니 내 딸한테. 꿈에서도 기대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믿기지 않는 일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꿈속인 양 황홀한 풍경에 젖어 눈앞이 또 흐려졌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아이들이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장식했다. 새 아이들은 아빠의 기타 반주에 맞춰 You Raise Me Up을 불렀다. 아이들이 부르기엔 어려운 노래인데도 열심히 불렀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모두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다. 죽음을 이겨낸 딸의 모습은 한층 성숙돼 있었고 아름다웠다. 나의 꿈은 오로지 살고 싶다입니다. 그것도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나의 새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더 욕심을 내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옆에 있어 손도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내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삶들이 나의 꿈입니다. 나는 나의 주름살을 사랑합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나의 추억이 담겨있기에 주름살을 바라보며 아, 금년에도 아프지 않고 잘 살았구나. 주름 한 줄에 한 해를 새겨놨습니다. 나의 꿈은 오래, 그리고 또 오래 살고 싶은 것 뿐입니다. 듣고 있는 모두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환호성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격과 감동의 순간이었다. 나는 오늘도 딸을 볼 수 있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